명절이 다가와서 지난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한 방에 뒤집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지난 과거의 이야기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낼 것입니다. 제 나이가 50을 넘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조차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 큰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요. 그때에는 빈부격차라는 것이 정말로 크고 잘 사는 집의 아이들과 못 사는 집의 아이들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여 눈에 띌 정도였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에는 기초생활비라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 예전처럼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옷차림만 봐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던 때였어요. 우리 집은 시골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작은 농작물을 재배하며 힘들게 생계를 유지한 집이었어요. 아직도 시골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양철 지붕을 올린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위에 나온 글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집엔 오빠 둘이 있었고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함께 살고 계셨어요. 총 7명이 함께 생활을 했지요. 화장실은 밖에 따로 있는 집이었지만 집 가운데에 사람이 많아 생활이 풍족했을 것 같았어요. 7명이 다 함께 살기에는 작은 집이었고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노름꾼으로 알려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마나 아버지가 노름에 몰입했는지 매타작을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름에 빠져 사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집에 있는 그릇까지 팔아 노름을 했던 사람이었죠. 7인 가족을 지탱하기 어려운 시기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게 노름꾼뿐이었겠죠. 돈을 갚을 구멍이 없어서 집안에 있는 것 하나하나 다 팔아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는 혼자 남은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뒷문서까지 팔아먹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온 식구가 쫓겨나고 절상가상 할머니까지도 그분의 지각이라고 믿은 화병으로 쓰러져 아롱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돈을 벌어와서 나와 오빠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딸린 여자로 어찌 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특히 평생 농사만 짓던 여자로서는 큰 돈을 벌어올 만한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배가 고팠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항상 배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뱃가죽이 등가죽에 들러붙어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집안에는 쌀 한 톨 없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자식들이 굶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버지께서는 노름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몰래 숨겨두었던 할머니 약까지 뒤져서 털어갔던 것만큼만 노름으로 전부 탕진했다는 게 아니겠죠. 그거 어머님 약값이었어요. 내일 모레 병원에 가야 하는데 증상이 점점 나빠지기만 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약을 써보자고 하셨대요. 죽어가는 노인의 약값이 왜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뭐 이럴 줄 알았어. 2배로 떠오르려고 했어? 2배로 그러면 약도 2배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효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려.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딴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천문학자인 것 같아서 몇 번을 말했어요. 당신의 주머니 속 먼지까지 다 찾아보려는 거죠. 잔소리만 하고 있지 집구석에 들어오라니 말하던가. 얘야, 너만 잘 났냐? 돈을 좀 벌어온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뜨리네. 결국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못하시고 할아버지 곁으로 가실 텐데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참을 수 없다 생각하셨는지 모셔야 할 부모님이 사라지자 우리와 오빠 둘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겨우 얻은 마지막 단칸방 세간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복수하듯이 우리만 남게 되었어요. 야반도주를 들고 가셨죠. 처음에는 넷이서 낑겨붙어서 자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폐악절도 없고 흰쌀밥에 고기 반찬은 꿈도 못 꾸었지만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본인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모두 떠났다는 것을 열받았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술까지 드시고 저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항상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고 결국 저희 넷이 모두 함께 도망치며 돈을 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꼭 찾으러 올 테니 얌전히 시설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죽은 듯이 살아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요. 고아원 시설에서는 두 사람 모두 고아원에 맡기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오빠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머리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고 제가 보다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기 편하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오빠들을 맡아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맡을 수 없다고 하게 되었어요.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들 수가 한정돼 있어서 저는 남자아이 2명은 받을 수 있지만 여자아이는 교육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돌봐야 할 일이 많고 제가 너무 어린 탓에 책임을 지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와 같이요. 정부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확인하고 제대로 밟아 들어갈 때가 아니어서 딱 잘라 오빠 둘만 받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결국 오빠 둘은 그곳에서는 맡기지 않고 저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는데 자주 찾아오던 엄마께서는 뜨문뜨문 찾아오시더니 발길을 끊으셨어요. 저는 매일 밤 달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일이 바빠서 못 오시는 거겠지? 다음 달에는 꼭 나를 보러 오실 거야. 키가 큰 것을 자랑해야지 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고아원 시설 속에서 어느 날 공연을 준비하는 도중 고아원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소방서는 불편한 상황에서 많은 차량을 현장으로 지원했을 거라고 기억해요. 밤에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까운 시설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갔지만 많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기절한 후에 깨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고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간단한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나서 오랫동안 떨면서 대답을 하려 했어요. 그러나 생존한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고아원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오가 할 곳이 없는 신세가 된 채로 고아원 측에서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다들 떠나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지냈고 연기를 많이 마셔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어머니 이름 석자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오빠들의 이름도 그냥 큰오빠 작은오빠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정보가 모두 사라져서 기록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른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가물거릴 만큼 흐릿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무연고자에 불과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가 되었어요. 아이였던 시절이 생각나요?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가족 관련 사실은 우리 큰오빠의 얼굴에 새끼 손톱만한 점이 하나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같은 곳에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도 만날 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 기억만큼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어려운 삶을 버텨내야 했고 가족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무연고자로서 시설에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9세라는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던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기침을 하면서 약을 먹어야 했고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일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생각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버텨야만 했어요. 결국 많은 어려움 끝에 취직을 성공했는데 제 나이가 어리고 손재주가 좋다는 이유로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당시에는 고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매우 반대하며 모욕을 주셨습니다. 옛날 사람으로 두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없었던 것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이라는 심층적인 질병에 걸린 적도 있었으며 제대로 된 직장에 오랜 시간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곱게 보일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의 환경 운명을 살아간 데에 전부 제가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믿으며도 제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이었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없이는 죽어버릴 것 같다고 난리를 쳤을 때였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돌변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맨날 집에서 왜 우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누가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애를 좀 제대로 달래보던가? 아, 제가 이해하지 못해 끔찍하군요. 그 애는 무엇을 먹고 힘이 그렇게 좋아서 하루 종일 울까요? 당연히 아기니까 하루 종일 울 거예요. 애기가 말을 할 줄 알까요? 울거나 소리치는 게 아기의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열이 퍼질 때 찬물에 넣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병원에 혼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기에요? 내가 꼭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당신이 운전해서 함께 가주면 좋지 않을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빌려서 타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시나요? 답답하고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다면 말로써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죠? 왜 나와 붙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한 번도 편안함을 주지 않은데 당신은 평생 옆에 있어 지지하고 볶으며 살겠다고 결혼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애 낳고 바로 변하게 되었나요? 왜 함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건 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인 건가? 지금 너 혼자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야? 너 자신이나 있어? 요즘 시대에 아빠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 이건 결국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야. 잘 아니? 그러니 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래? 넌 나를 매번 무시하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니? 아빠 없이 키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정말 이혼이 이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당장 이혼하면 너는 무엇을 먹고 사냐? 어릴 때를 생각해봐라. 집이 가난해서 아이들을 시설에 맡겨둔 적이 있었다. 가족들이랑 돈이 없어서 생이별을 해놓고 우리 아이를 뭘 어쩌고 어제 너는 결코 나랑 이혼하고 나가 살 순 없어 했어. 남편의 말 중에 틀린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이혼이라는 게 어렵다는 걸 느낄 만한 시기였고 우리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애들 둘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처럼 영원히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참고 버티기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의 달래기와 무시함을 견딜 때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며 참고 참았었어요. 나는 내 50년이 넘어가는 그 시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저의 처지는 변한 것 하나 없이 무심하게 당해왔죠. 우리 아이들이 각자 대학에 입학한 후에야 저도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 애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매번 명절이면 그 어떤 날보다 시댁에 가는 것이 싫었어요. 거기서 계속 일만 하고 종노릇만 하다가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반항이라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명절에 파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얼마나 악덕한지 하고 싶다면 8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시집 올 때 그 29살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은 살림이 손에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계집년 취급을 하셨다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번듯한 설정이 없지 않냐고 하며 하루 종일 절이나 부치라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꼼짝없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었어요. 사실 저에게 비밀 언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친정이라도 있었으면 도망쳐 갔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반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에서 몰래 오는 바보였지만 이제 저도 나이 50을 넘긴 지 않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이빨이 빠진 호랑이로 보였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겠죠. 안 그러면 이혼을 결심할 마음으로 반항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파업 선언을 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차편과 호텔을 모두 예약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불령을 내리셨어요. 어디서 베어먹은 적 없는 코안현이야. 명절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 여태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조상님 모실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야? 지금 배려심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이번 명절에도 당연히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지. 저도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요. 요즘 한 집에서는 조상님을 기리면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 음식이 저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크게 신경을 쓰시며 조상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평생 나의 모든 일들이 망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저 더 어처구니한 소리지요. 조상님들이 노하실까봐 집안이 망할까봐 걱정을 하십니까? 조상님은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집안을 망치셔도 누가 당신을 값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의 발악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떠났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날뛰며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 나를 매도하려 했는지 상상컨대 점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녀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하셨다니요. 둘째 딸이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고 떠난 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고 병원에 찾아가니 다리가 부러져서 두꺼운 붕대로 쌓여 있었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천만다행히게도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안도했지만 순간 자식이 죽을 것 같은 놀라운 일이었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대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상황이 다행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엄마의 등을 비틀어 때리지 않으라고 할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왜 때려? 엄마 때리지 말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마, 그만해. 계집년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다 어명절에 조상님께 절을 드려야 하는데 무시하고 놀러 가다가 이런 험한 일이 생길 거 아니겠냐? 이 녀석은 아주 더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려니야. 어디 놀러 가는 건데 정신이 벌려서 조상님을 소론하게 돼. 그러니 이 딸년이 사고를 당한 거지.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등지고 팔다리에 할 거 없이 치고 발로 차는데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 옆에서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와 딸이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한마디 뱉었어. 어른이나 아이 퀴즈배들이 문제야. 명절날에 할 일이 많은데? 자네들 나가 놀겠다고 쏙 빠지더니 입구를 당하고 부모도 없는 걸 데려다가 먹여주고 표준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지 않는다고 말이야. 평생을 가도 이 은혜를 갚으려면 모자라겠지만 조상님을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명절 준비를 해야 하지. 온종일 전이나 부치는 건 내가 할 일이야 알았느냐? 엄마는 틀린 말 한 번 없으니까 내가 이 집에 돈을 보태기는 뭘 했느냐? 운명은 딱 전이나 부채를 운명인 걸로 알겠다. 딸 앞에서 다리를 다치고 있는 말을 하며 제 자존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제안하려는 말이 내 입에서도 나올 것 같다. 애가 부상을 입었는데 나는 시댁에 가서 천이나 붙이고 있어야 할 때다. 탈골이 무엇의 대신인가? 뼈를 크게 부러졌으니 방부터 하나 빌려 써야 하고 목발을 짚고 혼자 다녀야 한다. 즉시 안 따라오면 시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거실에 퍼져 있는 식재료를 보자마자 다듬어서 전화로 붙이라고 촉구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다. 저희 식구들이 다 먹으려면 며칠이 걸릴지 생각하면 말을 잃을 뿐이다. 그래서 놀러 간다고 하니까 일부러 양을 늘렸는데 어머니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딸이 이번에 입원 중인 병원에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다 해봐야 먹지도 못하고 남들이 다 나눠주실 거예요.
나누면 복이 온다는 말도 모르는 부모가 없는 아이여서 뿌려먹기 편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의심이 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와서 반항한다면 누가 들어줄 건가요? 너는 그냥 타려고 태어난 아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천이나 부처 제가 멍하니 재료 앞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발로 툭툭 치더니 그러더라고 하네요. 전화는 또 귀가 막히게 하지 않아? 이거 먹으려고 명절까지 기다리는데 평소에도 이따금 하면 이러네요. 앞치마를 착용한 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 빨리 다 뿌리 먹어야겠다. 내가 이 나이에 명절 때 며느리를 잡아오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더니 남편과 시무랑 깔깔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한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온 삶에 반항적으로 대처하려 했다가 큰 벌을 받은 것이지요. 사람이 세뇌를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다 보니 참으로 도망치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순간적으로 겁을 먹는 걸 보면 난 정말 병신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참 동안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등짝을 다시 때리더라고요.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이럴 시간 없다고 당장 일을 하란 말이야. 그 말에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뒤집기를 확 집어 던졌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집어 던지니까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손 올리실 거예요. 저라고. 힘이 없어서 맞고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부려먹으시는 거겠죠? 지금 집을 지키는 개에게도 좋은 사료를 주는 게 좋죠. 며느리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고발당하겠죠? 왜 가만히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툭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을 피우세요? 아까부터 인정사정 없이 힘주고 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녹화되었으니 어디에 신고함으로써 내 주장을 보여줄 거예요. 냅두라고 하셨다고요. 좀 화가 나서 더 힘주었더니 시어머니가 쫄아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게 전부라면 자리를 잠깐 비웠을 뿐이겠죠.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알았어. 내 말을 이해해요. 너 때리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좀 힘 좀 써봐야 할 것 같아. 명절에는 친척들도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오나 하는 건데 말야. 어머니의 지인분이라도 오세요? 내 남편이 하는 섬 사업이야. 그곳에 투자하려고 하는 손님이 미국에서부터 오신다고 하지 않았니?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람에게 명절 음식이라도 대접을 해야 해. 향수로 가득 찬 대접을 하다 보면 투자도 받고 얼마나 좋겠니? 그때의 중요한 손님이니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야 해. 미국에서 한 번도 물을 못 마셔본 사람이 설명하러 와도 잘 모르잖아. 어쨌든 내 인생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야 해. 가장 중요한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 말을 섞지 말고 부엌저 구석에서 음식이나 만들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당신의 와이프인데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옷이라도 갈아입고 올게. 쪽팔리게 무슨 됐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파출부처럼 일이나 하라고. 내가 뭐 옷 갈아입는다고 갑자기 귀부인이라도 되냐? 너 파출부로 일도 해봤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 가서 쪽팔리게 굴지 말고 가만히 내조한다 생각하고 음식이나 해. 제가 인사만 드리겠다고. 와이프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한 것인데 남편이 시작부터 무시로 하더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우리 남편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게 투자를 받아야 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번에 투자를 못 받으면 사업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남편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행동들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면 그것이 그냥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였어요. 방대한 양의 음식을 만들어내야 해서 정말 많이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약 3시간이 지나고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라고 외쳤죠. 부모님이 손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손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식적인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고 계신데 제게는 집에서 입는 헝겊 같은 옷에 앞치마를 쓰고 계시니 콩쥐팥쥐가 따로 없는 것 같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오신 손님분은 어릴 적에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을 잊으면 안 된다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어요. 인사소리가 들리고 저는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던 중 다 차리고 난 후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아이 시어머니가 제 팔을 떡하며 잡았어요. 어디 갈 거냐 너, 미쳤어. 괜히 쪽팔리게 만들지 말고 너는 나만 반찬 가져가서 부엌에서 밥 먹어. 작게 제 기회가 되어 말하고 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고 서러움을 느끼던 찰나에 그 손님분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아, 이게 뭐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 텐데 그랬더니 물을 좀 마시려고요. 물은 어디서 뜨면 될까요? 시어머니가 눈짓을 보내서 눈물이라도 나올까 싶어 푹 숙여서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내밀었어요. 그 손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손님의 얼굴에 큰 점이 떡하니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점이야. 그것도 나랑 같은 자리에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멈추는 것 같아. 그분도 내 얼굴을 빤히 보면서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나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바깥까지 다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어. 내가 손을 벌벌 떨다가 컵을 놓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고 있었어. 물이 사방팔방으로 튈 것처럼 유리컵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까지 날고 있었거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놓친 컵을 그대로 내버렸어. 남편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봤어요. 지금 컵을 놓친 거야? 아, 이거 유리 조각에 다쳤네. 이건 뭐 하나 똑바로 하는 일이 없어서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없으시고요. 그런데 그 손님분이 저리 많이 보기만 하고 계셔서 손님분의 와이프까지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손님분은 금세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몇 년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69년생이에요. 69년 4월 10일생이에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문숙이냐 김문수인데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유리 조각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전부 벙찐 얼굴로 쳐다보고만 있고 저와 손님은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우리 첫째 오빠 맞지요? 내가 어릴 때 화재 용기를 마신 뒤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오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얼굴에 나와 같은 자리에 손톱만큼 큰 점이 있는 거 말고는 어릴 때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맞다. 내 이름이 문호야. 김문호. 둘째 이름이 뭔지니고 기억이 나냐? 아, 여태 어떻게 살았니? 이름을 듣고 나서야 하나둘씩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저의 기억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호야 오빠와 진이 오빠와 함께 불렀던 게 떠오르는군요. 사람의 기억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억을 되살리고 싶다고 할 때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마구잡이로 뒤섞여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머님, 한동안 제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어머니는 어떤 상황인가요? 어머니의 소식은 알고 있나요? 얼마나 많이 그리웠는지 오열을 하면서 말씀드리자 큰 오빠가 코를 훌쩍이며 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다. 약간의 눈물이 마른 다음에야 제게 모든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 저는 둘째와 함께 동일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1년간은 자주 찾아오셨고
어머니 소식도 들려주셨는데 어느 날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여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아서 시설에서도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둘째를 모두 입양하겠다는 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들은 다른 집에 입양을 가서 형제를 쭉 살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해요.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인 양모 밑에서 모자라지 않고 컸다고 합니다. 결국 기관에서도 우리 형제를 모두 입양하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었고 나랑 문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든 소문하고 너와 어머니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갔다. 이때 제 나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충분히 남아 있었어. 미국에 갔다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의 집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했어. 내 사업이 잘 터져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결국 한국에 연락을 연결할 수 있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남편의 사업체였던 걸 알게 됐어. 이번 명절 기간에 특별히 한국에 나온 것도 너를 만나려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해. 우리 엄마 소식은 알고 있어? 오빠, 우리 엄마 어딘가 아픈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크게 오빠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고개를 절레절레 졌으나 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 클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시설에 맡기고 발길을 끊으셨을 때 말이죠. 그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더라고요. 후처리가 늦어져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면서도 고생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시설에 맡긴 후 한 푼 두 푼 모아서 보험을 들어두셨는데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이 생겨 나타났고요. 자식들이 그 돈을 함께 쓰기를 원하는데요. 연락이 끊긴 채로 병원에 있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령에 가는 사람이 없어서 보험금이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오빠가 수사를 하다가 사망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나를 어떻게든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보험금을 정확히 3등분해서 내 몫을 남겨두었다. 나를 찾겠다고 노력하려고 기억을 되살려서 맡겨진 고아원도 찾아보았지만 이미 화재 사고로 인해 모든 정보가 사라져 버렸더라. 너를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기억이 손실된 후로 너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 소리를 내며 저 역시 엉엉 울었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큰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 서로 안다라는 것 같았어요. 입을 벌리고 울고 서로를 여러 번 안았다가 마음이 진정된 후에 큰 오빠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사장님이라는 대신 매제라고 불러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형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을 싹 바꾸고 갑자기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우리 유일한 며느리가 잃어버릴 만한 가족이었다는 걸 모르나요?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참 인연이네요. 너 부엌에서 밥을 더 소두로 옮겨오라고 하고 있지? 나랑 밥 먹으러 와라고. 하지만 내가 부르지만 대답이 없었고 여기 와 가자고 했지만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을 때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이가 없겠죠?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화를 전부 쏟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저에게도 드디어 비밀 언덕이 생겼으니까요. 저에게 부엌되기는 부엌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미국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년이 쪽팔리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유, 우리 며느리가 상차림으로 고생했지. 와서 이렇게 음식이 잘해요. 이게 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푸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뭘 풀어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부모 없는 년이라 마음 놓고 뿌려 먹을 수 있어서 좋으시다면서 할 때 우리 큰 오빠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찾고 싶었던 우리 귀한 동생한테. 아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부모 없는 이라고요? 부려먹기 좋다고요? 그게 진짜냐? 제가 메고 있던 앞치마를 시어머니에게 집어던지면서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집구석에서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참았는데 우리 엄마가 보험금 주고 갔다고 해요. 그 돈, 나 줘요. 나. 지금이라도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게.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박을 당했길래 이렇게 탁에 받쳐서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거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형님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제발 제대로 앉아 계시고 진정하십시오. 네, 현재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앉아서 천천히 오해가 있으면 해소하고 서운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진솔하게 털어내 봅시다. 아, 제가 이렇게 서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털어내라고 한다면 무슨 것을 털어내라고 하는 건가요? 쓸모없는 여성이라고 대우하지 않았나요? 나는 이 집에 왔을 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은 모욕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이것이 곧 피해자가 아니라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언제 그러셨는지 여쭤보고 심지어 소리 지르시다니. 이젠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습니다. 오빠, 나도요. 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요? 아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선한 대우를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서러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저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울분을 토하며 얘기를 하자니 우리 올케 언니가 저를 껴안아 주더라고요. 처음 만난 올케 언니였지만 그 따뜻한 품이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아서 함께 지낼 한평생을 함께 지낸 가족이라는 이름을 쓴 시댁들과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정을 느낄 수 있어서 눈물이 자꾸 멈추지 않고 터져나왔어요. 제 진심이 이렇게까지 표현된 것이 어두이에게도 전해졌는지 궁금해요. 어두이는 자신의 손자를 토할 때마다 시댁의 가족들을 들여다보며 뾰로통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슬픔에 차더라면 어찌 이런 말을 숨기지 않고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혼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바치는 부분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어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총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시아버지와 어머니의 옷과 내 옷을 번갈아가며 비꼬기 시작했을 때 너무 분기게 화내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어떤 소중한 남의 집딸을 데려와서 부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 자라서 무슨 부려먹기가 편한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 인성이랑 참 말도 안 되게 입막 되먹은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일 안 해. 아니 못해. 형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가족끼리 서로 서운한 일도 당연히 있는 법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흥분해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애도 둘이나 있어요. 내가 당신이랑 어떤 사이가 좋다고 이제서야 그러고 있나요? 애들 키울 때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있다고. 애들이 없어도 이제 와서 왜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보이나? 됐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제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다. 시어머니도 슬슬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던데 혹은 이미 모든 게 엉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춤을 춘다고. 왜 그러지? 소선이 남편이 그런가? 어디서 이혼이 쉽다고 생각해? 응, 아이들도 다 크니까 제가 앞을 맡아줄 줄 알았겠지. 이혼이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가 참았던 건 있지만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어.
부모랑 화목하게 자란 니네 가문끼리 잘 먹고 잘 살라. 지금까지 내가 내게 돌봐준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사람 뒤통수를 치다니. 너 이런 태도로서도 인간이라고? 내가 뭐 공짜로 너를 먹이고 자게 했던가? 너에게 맡긴 일이 많았잖아. 명절이건 나발이건 허구한 이야기에 시달리고 조상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집에서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지. 너는 이제까지 뽕을 뽑아냈잖아. 내가 너에게 시켰던 업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집 며느리들도 전부 그 정도는 하면서 살아. 왜 너만이 부모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이혼하고 나가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었지? 집안 사정에 맞춰 남편을 돌봐야만 팔자가 들겠다고 말했었지. 내가 결핵에 걸렸다고 해서 병에 걸린 불쌍한 여자로 여겨져야 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아이야, 그렇다면 결핵에 걸렸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 뭐라고? 응, 너와 같이 그동안 우리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 너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 이런 소리를 왜 하니? 내가 우리 집에서 왔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흰쌀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흙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집에서 사는 것이 지옥이었다는 얘기. 그걸 왜 몰라? 아, 난 더 섞고 싶지 않아. 당신들과 있을 필요가 없어. 당장 집 나가서 이혼하고 미국으로 갈 거야. 이혼하면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아이고, 이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응, 내가 너를 갖다 치워버리고 싶게 했던 걸 참고 견뎌왔는데 이게 바로 한계야. 배웅만 독하게 이혼을 말해 뭘 어쩌고 하는지 어제처럼 이게 같은 집 근처에서 사람들이 어느새 어떻게 미쳐버린 건지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혼 못 시킬 게 왜냐면? 문수가 지금 당장 재밌어. 나랑 미국으로 함께 가자. 천하의 악령 같은 인간들이라서 너희들은 정말 천벌 받게 될 거야. 생각도 해야 해.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울 거라고. 너, 우리 아이들의 나이도 모르잖아. 그들은 대학생이야. 이제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너와 결혼했지. 만약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아마 반갑게 맞이할 거야. 나는 아이들을 다 키웠으니까. 이제 이혼한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꽉 다물었고 그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떠났고 처음으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큰 오빠는 제가 숙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그의 숙소 옆에 방을 내어주었고 시댁 식구들은 숙소를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지만 큰 오빠가 큰 소리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 있는 작은 오빠와도 통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지내고 먹을 것이나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애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전도해주고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애들은 당연히도 저에게 이혼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힘들게 자녀들을 보살펴준 것을 보고 아무 힘도 못 쓰고 지켜만 봐서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또한 큰오빠에게 제 자식들을 소개시켜줬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미국으로 놀러 올 것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같이 미국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엄마와는 처음으로 떨어져서 사는 것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군대도 가야 하고 가끔 미국으로 놀러 갈 거예요. 엄마, 비행기표는 제가 예약할 테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여기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해야죠. 이제 성인이니까 잘 해보면서 살아볼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 힘들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올라오라고 할게요. 출국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여건이 없이 살아왔다는 걸 급히 여건을 만들어서 2주 만에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큰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이혼 소송이 어렵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니 미국으로 왔어요. 작은 오빠를 만나서 눈물을 흘린 후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3주 정도를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4개월 동안 나머지 미련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유산을 자식들과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없는 삶을 위해서 생활비나 여유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을 벌였지만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끝냈고 위자료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돈도 자식들과 나눠주고 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큰 오빠와 작은 오빠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오빠들의 연로하신 양부모님들께서도 저를 환영해 주셨고 지금이라도 양딸로 입적시켜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권을 받기 편할 거라며 권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자식들이 그래도 한국에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 넓은 땅덩어리가 무서워서 제대로 된 생활을 즐길 수는 없지만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전 남편 그 나쁜 놈들 때문에 투자받기로 했던 돈을 못 받게 되어 사업체에 구멍이 생겨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자식들에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알려달라고 귀찮게 군다는데 우리 아들과 딸들도 입 싹 닫고 무시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징집 좀 잘했으면 그렇게까지 애들이 이혼에 찬성하고 들었겠죠. 전부 인과응보입니다. 앞으로 여행도 조금 하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바쁘게 생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행운이 일어나길 바라며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족과 헤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재회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한평생 살면서 가족들과 꼭 다시 만날 것이라는 끝없는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제 간절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만약 마음을 다해 바라신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